테크노스 저펜은 열혈 시리즈로도 잘 알려졌지만 사실 아케이드에서의 성공으로 훨씬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확립한 더블 드래곤과 프로레슬링 게임의 공식을 만들었던 WWF 시리즈를 제작한 테크노스 저펜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왜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거대 산업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게임엔에서는 테크노스 저펜이 아케이드라는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고 또한 멀어지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테크노스 저펜이 최초로 설립될 당시 이 회사는 사장을 포함해 직원이 고작 3명밖에 없었던 회사였습니다. 사람만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금과 영업망도 부족했기 때문에 테크노스 저펜은 단독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식은 개발을 자신들이 맡고 유통이나 사업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테크노스 저펜은 롤로트론이라는 회사와 함께 협업하여 1983년에 민키몽키라는 게임을 제작했고 이 회사와 두 번의 게임 개발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그리고 1983년 12월에 그들이 독립했던 모 회사 데이터 이스트의 개발 하청을 받아 더 빅 프로레슬링이라는 게임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세계 최초로 프로레슬링이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으며 훗날 테크노스 저펜이 WWF 시리즈로 아케이드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더 빅 프로레슬링은 훗날 제작되는 모든 프로레슬링 게임의 기본 시스템을 확립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테크노스 저펜은 이 게임의 성공을 기반으로 1985년에 타이토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익사이팅 아워라는 더 발전된 게임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익사이팅 아워는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과 훌륭한 게임성으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자신들의 게임 제작 능력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테크노스 저펜은 드디어 자사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모든 열혈 시리즈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열혈 경파 쿠니오군이었죠.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는 장르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열혈 경파 쿠니오군의 제작 경위는 꽤나 독특합니다. 우선 이 게임의 제작을 제안했던 사람은 디렉터인 키시모토 요시히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테크노스 저펜이라는 회사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하고 우선 열혈 경파 쿠니오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키시모토는 테크노스 저펜이 제작한 익사이팅 아워의 완성도를 보고 테크노스 저펜이야말로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게임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데이터 이스트를 퇴사하고 테크노스 저펜으로 이적하게 되었죠. 키시모토는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에 가까운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런 자신의 고교 시절을 게임으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소룡 영화의 광팬이기도 했는데 그의 작품인 용쟁고토에서 영감을 받아 불량 학생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적들을 쓰러뜨리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죠. 그렇게 제작하게 된 열혈 경파 쿠니오군을 통해 오늘날 벨트 스크롤 액션 장르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기본 요소를 대부분 만들어냅니다. 화면의 좌우뿐 아니라 상하로 이동하며 싸우는 구조와 한 명의 주인공이 다수의 적과 난투를 벌이는 진행 방식, 주먹이나 발차기, 잡기 같은 다양한 액션에 더해 불량배와 폭주족, 야쿠자 같은 불량 문화를 게임의 특징으로 내세웠죠. 전에 없던 이 새로운 방식의 게임은 순식간에 게임 센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며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합니다. 지금이야 이런 게임들의 장르를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게임들을 쿠니오군 타입이라고 불리게 만들 정도로 당대 아케이드 게임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테크노스 저펜은 익사이팅 아워를 넘어서 자사의 이름을 아케이드 유저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열혈 경파 쿠니오군의 속편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케이드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더블 드래곤이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 더블 드래곤은 열혈 경파 쿠니오군의 속편으로 제작되고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의 방향성은 초기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는데 이는 세계화를 열망하던 타키 쿠니오 사장의 판단 때문이었죠. 타키 사장은 이 후속작 제작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단 2가지만 자신의 의견을 따라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세계관과 캐릭터, 두 번째는 인컴 수입을 늘리기 위한 2인 협력 플레이 시스템이었죠. 이는 비슷한 시기 아케이드에서 경쟁하던 캡콤의 행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 그들이 해외 시장을 눈여겨본 이유는 패미컴의 해외 버전인 NES의 성공으로 인해 북미 게임 시장이 아타리 쇼크에서 벗어나 엄청난 속도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타키 사장은 타사의 하창을 전전하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박수를 던져야 하는 시점임을 깨달았던 거죠. 키시모토는 타키 사장의 야망에 기꺼이 동참했고, 게임의 세계관을 변경하고 2인 플레이를 전제로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더블 드래곤의 세계관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북두의 검과 매드맥스의 영향을 깊게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적들의 복장이나 특징들을 보시면 확실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게임 자체의 특징을 꼽자면 당시 아케이드 게임들이 고성능을 위해 16비트 프로세서인 MC68000으로 전환하던 것과는 달리 8비트 프로세서인 히타치 6309를 병렬로 배치한 커스텀 기판을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당시 테크노스 저펜의 자금 사정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로세서를 여러 개 사용해 각각의 역할을 지정해서 하나의 칩에 주어지는 부하를 분담시키는 구조로 추측됩니다. 더블 드래곤을 실제 플레이하다 보면 화면 내에 다수의 적이 등장하는 경우 게임의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느려지는 슬로우 다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프로세서의 성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었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테크노스 저펜은 캐릭터의 스프라이트 크기를 줄이고 적들의 행동 패턴 연산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게임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오락실에서 더블 드래곤을 즐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은 발매와 함께 아케이드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고 단숨에 오락실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성공은 슈팅과 액션, 퍼즐 위주였던 아케이드 시장에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죠. 더블 드래곤의 히트는 당대 최고의 게임 회사들이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는 장르에 뛰어들게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조그마한 원룸에서 시작한 영세 개발 회사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단숨에 아케이드의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더블 드래곤의 성공은 테크노스 저펜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케이드를 지배했던 이 게임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당시 주요 가정용 플랫폼으로 잇따라 이식되며 성공을 이어갔죠. 테크노스 저펜은 소규모 회사였던 만큼 모든 이식판을 직접 개발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외부 개발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 인기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흐름을 탔다고 생각한 타키 사장은 더블 드래곤의 후속작과 함께 새로운 인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내리죠. 사장의 요청을 받은 키시모토는 자신을 이 회사로 이직하게 만들었던 프로레슬링 게임 익사이팅 아워에 주목합니다. 1988년에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WWE의 전신인 WWF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던 시기였는데요. 키시모토는 WWF의 슈퍼스타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레슬링 게임을 만든다면 미국 시장을 휩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당시 WWF를 총괄하던 빈스 맥마흔은 프로레슬링을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었고 WWF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테크노스 저펜과 WWF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그 진행 과정이나 계약금, 로열티의 규모 등이 베일에 쌓여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한쪽은 미국 시장을 더 깊이 파고들 무기가 필요했고 다른 한쪽은 프로레슬링을 게임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확장할 파트너가 필요했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두 회사는 손을 잡기로 결심했으며 훗날 아케이드 최고의 프로레슬링 게임 시리즈로 평가받는 WWF 시리즈의 제작이 결정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게임인 WWF 슈퍼스타즈는 사실상 더블 드래곤에서 사용된 기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프로세서를 MC6800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슬로우다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큼직한 캐릭터의 스프라이트와 적을 잡아서 던지는 타격감, 프로레슬링 특유의 과장된 피격 모션 등을 구현하는 등 더블 드래곤에서 사용된 기법들을 활용해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게임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죠. 이 게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실존하는 선수들의 시그니처 무브들을 재현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스포츠 게임들이 단순한 스킨 교체 수준에 그치며 여러 선수들이 똑같은 기술들을 재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테크노스 자펜은 슈퍼스타즈를 일본보다 북미에 먼저 발매하면서 미국 시장을 겨냥했고 그 노림수는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게임은 게임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들이 고스란히 WWF의 팬이 되는 부가효과도 만들어냈죠. 이 기세를 몰아 테크노스 자펜은 슈퍼스타즈의 속편이자 시리즈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WWF 레슬페스트를 내놓습니다. 1991년에 발매된 이 게임은 사실상 이후의 모든 프로레슬링 게임의 기준을 세운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헐크 호건의 레그드롭이나 얼티밋 워리어의 워리어 스플래시 등 각 프로레슬러들을 대표하던 시그니처 무브가 거의 완벽히 재현되어 있어 프로레슬링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게임을 통해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게임에 출연한 인물들은 전원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였으니 당시 이 게임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태그 매치만 지원하던 슈퍼스타즈와 달리 로열 럼블이라는 데스매치 게임을 선택해서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WW 레슬페스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스테이지 중간중간에 최종 보스로 선정된 리전 오브 둠과의 대립각을 보여주거나 기술을 적중시킬 때마다 아나운서가 다양한 멘트를 던지는 등 실제 프로레슬링을 관람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느끼게 만들었죠. 이 결과는 수익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 일본에서는 월간 인기순위 3위를 차지하는 한편 북미에서는 1992년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컨버전 키트로 꼽히는 등 엄청난 성공을 테크노스 저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블 드래곤으로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WWF 시리즈로 그 영역을 넓힌 테크노스 저펜은 이제 아케이드에 확고한 강제로 이름을 붙이며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게이머들의 눈이 닿지 않은 이면에서는 테크노스 저펜이 더 이상 아케이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테크노스 저펜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더블 드래곤의 속편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더블 드래곤 2 더 리벤지는 동시기에 발매된 WWF 슈퍼스타즈의 프로세서가 16비트로 바뀐 것과는 달리 기존에 남아있던 더블 드래곤 기판의 재고 처분을 위해 전작의 기판을 그대로 이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전작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데다 조작이 어려워지고 아군의 공격 판정에도 너프가 가해지면서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편은 WWF 레슬페스트의 제작을 위해 아예 외주 개발사로 제작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더블 드래곤 프랜차이즈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말았죠. 그리고 연이어 찾아온 두 번째 시련은 WWF 시리즈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WWF의 인기가 나날이 커지며 후속작을 제작하기 위한 갱신 계약의 규모가 커지면서 라이선스 협상의 난항을 겪게 되었죠. 물론 이 당시 논의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으나 1990년대 초반의 WWF 슈퍼스타들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1편이 만들어지던 1989년에 비해 협상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WWF 사무국 역시 게임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고 라이선스 비용을 올렸으면 올렸지 유지나 축소를 하진 않았으리라 추측되고요. 반면 테크노스 저펜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버렸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서 열혈 시리즈가 히트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프랜차이즈가 마련되었고 테크노스 저펜이 막대한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 비용 때문에 WWF 시리즈의 속편을 제작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크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테크노스 저펜의 제작진들은 대부분 열혈 시리즈를 제작하는 데 동원되었고 아케이드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줄었으며 그와 함께 1년에 발매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가짓수도 줄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더불어 스트리트 파이터 2의 흥행 이후 아케이드 시장은 대전 격투 중심으로 재편되었기에 테크노스 저펜의 스탠스 역시 더욱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물론 테크노스 저펜도 대전 격투 게임을 제작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있었기에 더블 드래곤을 대전 격투 게임으로 제작하거나 초이나건 고우카이저라는 게임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지만
침몰하는 테크노스 자펜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테크노스 자펜은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으로 벨트 스크롤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아케이드 시장에 정착시켰으며 WWF 시리즈를 통해 프로레슬링이라는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전 세계의 오락실을 장악한다는 원대한 야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히트시키는 데 정신이 팔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으며 그렇게 개척한 새로운 프랜차이즈는 빌려온 저작권으로 만들어졌기에 장기적인 자사의 재산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 게임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작으로 나왔으며 테크노스 저펜이라는 회사가 한때 아케이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테크노스 저펜이라는 회사는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오락실 게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추억 속에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케이드 시장의 정점이라는 야망을 꿈꿨던 테크노스 저펜의 아케이드 도전기는 여기까지입니다.